Welcome to Stroy Radio Station. Today's topic, HBM A to Z. It's going to be a fascinating discussion. 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식요정 지홍입니다. 참고로 지식요정은 윤 작가님이 강제로 시켜서 한 겁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번 편에서 다룰 내용은 HBM의 패권을 놓고 메모리 파운드리들이 펼치고 있는 경쟁 구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를 기억하시나요?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로 몰려들었을 때 정작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현대판 골드러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슬라까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라는 금맥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의외로 AI의 금맥을 캘 때 쓰는 곡괭이인 GPU의 수요가 폭발했죠. 덕분에 엔비디아가 진정한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곡괭이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는 HBM입니다. 현재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새 거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 엔비디아라는 거인의 간택을 받기 위해 피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엔비디아라는 황제의 총애를 얻어 천하 패권을 차지할까요? 우선 현 시점에서 전쟁의 승기를 잡은 자는 누구일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 1위는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의 52.5%는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로 점유율 42.4%로 10%포인트의 격차를 두고 추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 내외의 점유율을 미국의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선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이 견뎌낸 인고의 시간입니다. HBM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킨 것도 그들이고 모두가 HBM의 가치를 의심할 때 10년 넘게 한 우물을 팠던 집념으로 MRUF라는 독보적인 패키징 기술을 완성한 것도 바로 하이닉스였습니다. 이런 노력과 인고의 결실로 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와 엔비디아 간의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삼각동맹을 통해 TSMC가 GPU를 생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하이닉스의 HBM이 가장 완벽하게 통합되도록 엔비디아의 설계 단계부터 오랜 기간 협력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동맹이 삼성전자라는 거대 단일 기업의 공세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현 시점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격을 준비 중인 2위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HBM 전쟁이라는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이른바 퀄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퀄 테스트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칭하는 엔비디아의 테스트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단순 불량 체크를 넘어 엔비디아 고성능 GPU와 통합되었을 때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수개월간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균일성을 테스트합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한 바와 같이 GPU나 AI 가속기는 엄청난 전력 소모와 발열 현상을 동반합니다. 메모리 하나가 미세하게 더 뜨거워지거나 전력을 더 소모하면 시스템 전체의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수만 개의 메모리 칩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일한 속도와 전력 소모 특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균일상에서 0.1%의 오차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수개월간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GPU는 검증용 서버에 칩을 꽂고 수개월 동안 풀가동을 시킵니다. 즉, 1년 내내 100% 성능을 내야 하는 데이터 센터 환경을 가정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를 24/7 가동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1일 가동한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초기에는 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이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특히 영화와 영상의 기온을 수만 번 오가면서도 초당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아주 미세한 인력적 간섭이나 신호 왜곡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하드웨어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와도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도 테스트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상반기 4세대 HBM3와 5세대 HBM2-3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삼성전자는 실패가 아닌 최적화 과정이라고 표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납품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실패한 부분은 AI 연산 시 소모되는 전력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측정되어 균일성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24/7 가동 조건 테스트에서 온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온상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해친 것이 테스트 통과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의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점이 바로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필름으로 한 층 한 층 프레싱해서 붙이는 삼성전자의 NCF 기술의 기술적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 HBM의 기초가 되는 10나노급 4세대 D램 자체의 전력 효율이 고성능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삼성전자의 충격이 제일 컸겠죠. 이후 삼성전자는 NCF 본딩 기술에 쓰이는 필름의 두께를 개선하고 하이닉스의 MRUF 방식도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4년 8월 HBM3E 8단 제품이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공급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HBM3E 12단 테스트를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6년 초 차세대 제품인 6세대 HBM4에서 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베라루빈 공급용 HBM4를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 양산 생산 및 출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26년 3월에 열리는 엔비디아 기술 컨퍼런스인 GTC 2026에서 실물이 공개되는 베라루빈에서 확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 중에 있으며 양사 간의 점유율 차이는 10%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 너머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마이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24년 상반기까지의 HBM 점유율이 5% 내외라는 사실로만 보면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던진 승부수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4세대인 HBM3를 사실상 스킵했습니다. 남들이 HBM3 수율 잡느라 고생할 때 우리는 바로 다음 세대인 HBM3E로 점프한다 라고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집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비웃었지만 마이크론은 보란듯이 삼성전자도 퀄 테스트를 실패했던 시기인 2024년 초 세계 최초로 HBM3E 8단을 대량 양산을 발표하며 엔비디아의 H200 모델의 칩을 박아넣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HBM3E 12단도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가 혼란에 빠진 그 시기 HBM 2위 사업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특히 HBM3E 12단은 마이크론에게는 삼성전자를 3위로 밀어내고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H200 블랙웰은 이전 버전인 H100 호퍼 아키텍처보다 처리 속도가 5배 이상 빠릅니다. 당연히 HBM 요구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젠슨 황은 대외적으로 선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H200 블랙웰 GPU에는 HBM3E 12단을 무조건 8개씩 박아넣겠다. 가격은 상관없다. 납기 내에 공급하기만 해라. 수율은 니들이 알아서 맞춰라. 그리고 마이크론에게 수조 원 단위의 발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20%대의 2위 HBM 생산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럼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은 뭘까요? 그 무기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전성비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저전력 설계에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과 지원을 집중했고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를 약 20에서 30%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의 등장이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두 기업에만 의존하면 가격 협상권, 프라이싱 커워를 뺏길 수 있는데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훌륭한 제3의 대안으로 나타나 주었으니까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고 2025년 하반기 점유율이 20%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간에서는 우려 섞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25년 호조에도 불구하고 26년 초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4 공급망에서 성능 미달 등의 사유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주춤한 시기에 25년 물량은 물론이고 26년 생산 가능 물량까지 일찌감치 완판했습니다. 문제는 HBM4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27년 실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판을 더 넓혀볼까요?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의 삼국지에 집중하는 동안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이 시장을 논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굳이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만리장성을 넘어오려는 유목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공룡 CXMT를 필두로 한 중국 연합군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규제 속에서도 자체 HBM을 만들기 위해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HBM 없이는 중국의 AI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 앞에는 기술 경쟁보다 먼저 넘어야 되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HBM의 핵심인 TSV를 뚫는 식각 장비나 하이닉스의 자랑인 MRU, MUF 공정 장비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들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보상의 문제로 중국은 HBM 생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중국은 악전고투 중입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중고 장비를 긁어 모으거나 자체 장비 개발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면서 2026년까지 HBM 양산에 성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반도체 삼국지를 사국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까요? 말이 나온 김에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장비나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HBM 전쟁의 진짜 승자는 어쩌면 이들이지도 모릅니다. 몇 개 기업들을 소개할게요. 우선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회사는 HBM 칩을 쌓아 올리는 핵심 장비인 듀얼 TC 본더 시장을 장악하며 하이닉스의 승승장구와 함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칩의 적층 단수를 높이기 위해선 이 회사의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할 정도죠.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웨이퍼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기술에 독보적입니다. 아울러 DIT나 STI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이닉스의 MRU, MUF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검사 장비와 리플로우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위상이 역전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고영, 제우스, PSK 홀딩스, 덕산 하이메탈, KC텍 등 숨은 장비 및 소부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싸우면서 할수록 그리고 HBM이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돈을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웬만한 반도체 제조사보다 높습니다. 왕들이 영토 전쟁을 벌일 때 이들은 자기 영지에서 세금이나 거두면서 꿀빠는 알짜 영주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자, HBM 뿌리 뽑기 3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주하는 SK 하이닉스의 수성, 턴키 솔루션으로 역전을 노리는 삼성전자의 공세, 퀀텀 점프로 틈새를 파고드는 마이크론의 집념, 그리고 장벽을 넘으려는 중국의 사투와 왕들 위에 군림하는 장비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쟁의 결말은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이 출시될 때 결정될 것입니다. 이때는 HBM4가 표준이 되고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과연 그때도 하이닉스가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면 삼성의 판세 역전으로 왕좌를 찬탈할까요? 이어지는 3편 2부에서는 이 전쟁의 무대를 더 넓혀서 애플과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왜 직접 HBM 사냥에 나섰는지 그 뒷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Stay tuned.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용이입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황제의 간택을 받기 위해 피 튀기게 싸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삼국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으로 진입하려는 유목민족인 중국과 왕들의 전쟁 사이에서 꿀 빠는 알짜 소형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부에는 엔비디아 유니버스를 벗어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간택을 위한 HBM 전쟁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이자 동시에 그들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내고 있는 빅테크 공룡들인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 AI 서버 시장은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기 위해 수조원을 줄 서서 기다리며 바치고 있습니다. 바로 골드러시에서 금광을 캐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 골드러시의 광부들이 더 이상은 곡괭이 장수에게 돈을 가져다 바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만의 곡괭이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제 이들은 엔비디아 공화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AI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메타의 MTIA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위협적인 소식이겠지만 HBM 생산자들에게는 오히려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만드는 AI 칩들에는 공통적으로 HBM이 박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지용님, 그럼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지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 이들 빅테크들이 원하는 HBM은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고유한 HBM, 이른바 커스텀 HBM입니다. 커스텀 HBM은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빅테크들이 자신들만의 칩을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적화,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나 B200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범용으로 쓸 수 있게 설계된 칩입니다. 옷으로 치면 기성복이죠. 하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 구조와 특정 AI 모델, 이를테면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에 딱 맞춘 맞춤복을 원합니다. 여기서 HBM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전 시즌에 덱스터님과 클레어님이 소개했던 구글의 GPU와 TPU 이야기를 기억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5세대 TPU인 학습용 BOP와 추론용 BOE를 설계하면서 메모리 대역폭을 극대화하기 위해 TPU 설계사인 브로드컴과 하이닉스 간에 밀접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른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핵심인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설계에 적합한 HBM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레이턴시, 즉 예측 가능한 응답 속도입니다. 특정 AI 추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데이터 통로를 설계한 커스텀 HBM 생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HBM4의 베이스 다이, 즉 최하단 칩부터 자기들이 설계한 로직대로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죠? 구글 TPU는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를 사용하여 읽기, 쓰기 횟수를 최소화합니다. 이전 GPU 펜에서 설명한 걸 기억해보세요. 활용 빈도가 높은 데이터들은 칩 안에 넣어두고 프로세싱하는 걸 말하죠. 즉, 구글은 고유한 데이터 공급의 규칙성이 있고 HBM 제조사에는 이런 특수한 상황 하에서 안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비단 구글만이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이 자기들만의 커스텀 HBM을 설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이 커스텀 시장이 전체 HBM 시장의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엔비디아가 열어가는 미래 GPU 시장에서 수요보다도 더 큰 수요가 커스텀 HBM 시장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또 다른 빅테크 기업은 애플입니다. 지금까지 HBM은 주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애플은 자신들의 비전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해 HBM을 탐내고 있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맥과 아이패드에 들어갈 M5 시리즈 칩에 HBM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왜 개인용 모바일 기기에 HBM을 넣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온 디바이스 AI, 즉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 직접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이폰이나 맥북 안에서 초거대 AI가 돌아가려면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넓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플이 연간 판매하는 맥은 2천만 대가 넘고 아이패드는 이보다 2배를 더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HBM이 몇 개씩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모바일 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전송 단위 에너지 소모율입니다. 개인 기기의 배터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수식을 보시면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대역폭이 큰 HBM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애플이 만약 HBM 수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시장의 판도는 서버 중심에서 컨슈머, 소비자 기기 중심으로 폭발적인 확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들의 오랜 경쟁자인 애플의 물량을 따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HBM 시장 상황을 셀러스 마켓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앞 호텔에 상주하면서 물량 확보에 목을 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 말이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선입금, 다운페이먼트 전쟁입니다. 지금 주요 빅테크들은 내년, 내후년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수조 원의 현금을 반도체 회사에 미리 입금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들여오니 리스크가 줄어들고 빅테크 입장에서는 전쟁터에서 쓸 실탄을 미리 확보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HBM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판매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죠. HBM의 가격이 일반 D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조 공정이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들의 싹쓸이 전략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HBM 구경조차 못해보고 고사하는 디지털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술과 자본을 넘어 정치와 외교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전 세계 HBM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너희들 HBM 공장을 미국 땅에 지어라.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AI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절대 팔지 마라. 라고요. 그래서 최근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한 결정이나 삼성이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외교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세 거인의 삼국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뒤에는 엔비디아라는 황제가 있었고 이제는 그 황제의 왕좌까지 노리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이라는 거대 경쟁자들이 얽히고 설키는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라는 설레는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판에서 너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가는 이야기까지 가슴 뛰는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편에서는 GPU 칩이 어디까지 진화하면서 HBM과의 공진화를 이끌지에 관한 미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다음 네 번째 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